자, 그럼 이제 git bash라고 하는 아이를 설치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설치를 하고 옵션 몇 개 체크하시면은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뭐 켜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마우스 오른 버튼만으로도 git bash는 처리가 되죠. 윈도우의 경우는 모든 이런 CLI 프로그램들이 툴이 다 따로 놀아요. 따로 놀기 때문에 각각 뭐 필요할 때마다 갖다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 git 배시만 깔면은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호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써먹기에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맥은 어지간해서는 다 터미널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쓰시면 돼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뭐 파이썬 이런 거 잠깐 공부하다 보면 파이썬 전용을 해야 된다는데 뭐 이것 때문에 헷갈리긴 했었는데, 요즘에 그것도 다 통합이 돼서 뭐 맥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터미널 쓰시면 됩니다. 어. 단 맥을 사용하실 때는 터미널이 그냥 흑백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글자가 구분이 전혀 안 가다 보니까 약간의 옵션을 좀 걸어가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죠. 그게 오 마이 제트 쉘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오마이 제트 쉘이라고 하는 아이를 사용해서 설치를 하시면은 테마가 바뀌어요. 테마가 바뀌면서 이렇게 깃배시처럼 컬러로서 내가 뭘 사용하고 있는지, 최소한 어느 경로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의 역할은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이 G쉘, G쉘이라고 하는 아이를 꼭 설치를 해서 쓰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는 터미널이 탭 메뉴 기능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관계없지만, 개발자들 쪽에서는 아이템 2라고 하는 기능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아이템 2 같은 걸 이용하신다면은 다른 터미널입니다. 똑같은 거지만 약간의 기능이 더 첨부된 터미널 같은 거, 맥입니다. 맥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윈도우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뭐 마음에 드시는 거 있다면은 써보셔도 됩니다만, 어, 깃배시 자체를 원활하게 완벽하게 잘 진행하고 쓸 수 있는 아이는 깃배시밖에 없어요. 제가 써본 결과는. 그래서 깃배시의 가장 큰 단점인 탭 메뉴 기능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것만 좀 감안하시고 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조금 드리면서 맥은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되군요. 깃패시라든가 그 다음에 VS 코드 같은 경우를 바로 설정해서 쓰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단축키로 설정해서 쓰시는 분도 계신데, 뭐 그런저런 거 다 헷갈린다, 그냥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없느냐 뭐 라고 한다면은 go to shell이라고 하는 간단한 툴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은 다운받아 여기 앱스토어에서 깔아 쓰고 싶은데 이게 버전이 호환이 안 됩니다. 최신 버전은 이게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빅사 이후부터는 앱스토어에서는 깔 수는 없고요. 직접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하시면은, 내 클릭 몇 번이면은 탐색기에서 하나 설정해 놓고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고토쉘 같은 경우는 터미널을 바로 실행시키는, 즉 내가 사용하고 있는 폴더 디렉토리 위치에서 바로 탐색기를 수행하는 기능이다 라고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깃배시 쪽으로 넘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샘플이라는 디렉토리 하나 바탕화면에 만들었고요. 현재 위치에다가 터미널을 그냥 쓰겠습니다. 자, 리눅스라든가 맥에서는 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식적인 명칭은 CLI 프로그램, CLI 툴 또는 쉘, 사용하는 랭귀지 방식이 쉘이라고 하기 때문에 쉘이라고도 언급을 하죠. 특별하게 하나의 기능을 제외하고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쓰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는 뭐냐? VI 또는 VIM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가급적이면 적게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익숙해되면은 이것도 괜찮거든요. 굉장히 좋은 아이고, 요건 뭐냐면 VS 코드랑 같이 쓰는, 그러니까 VS 코드보다 더 오래된 에디트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지금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하냐면, VS 엔터 빵 치면은 바로 에디트로 들어와요. 어떻게 나가요? 여기는 설명 써있네. 옛날에 없었는데 여기 써있죠. to ext Q 엔터 누르면 나간대요. 그 명령어 어디 써있느냐?
중간에 여기는 그냥 여러분 키보드 그냥 방향 막 움직여 하는 거고요. 아래 맨 아래줄에다가 글씨를 쓰면 이렇게 그냥 글자가 하나 들어가요. 여기 오른쪽 끝에 가 있지. 그래서 Q 쓰고 엔터 빵 치면은 이렇게 Q 써 있죠. 엔터 안 나가죠. 된다고 했는데 콜론 써야 됩니다. 콜론 쓰고 Q. 앞에 콜론이라는 기능을 하나 쓰고 Q로 쓰면 나가겠다. 또는 엑시트라고 쓰던가 하시면 빠져나갑니다. 일단 요것만 먼저 기억을 해놓고 나서 연습을 하시거나 써보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하시면은 굉장히 당황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안 쓰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라고 얘기 드린 것 뿐이에요. 자, 터미널 사용하시는 CLI를 사용하시는 가장 베이직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걸 가지고 갖고 노는 거겠죠. 우리가 폴더를 만들 때는 일일이 마우스 오른 버튼 또는 Shift Ctrl N, 커맨드 N 눌러가지고 폴더를 하나하나 디렉토리 생성을 했었겠지만 가볍게 여기서 쓰실 때는 mkdir 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필요한 HTML, 시간 띄우고 CSS, 뭐 스타일, JS, 스크립트, 폰트 등으로 엔터 사용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디렉토리가 생성되는 기능이었습니다. 옛날에 꽤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생전 처음 본다라는 것보다는 아 저런 기능이 있었지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워쉘이라든가 CMS도 돼요. 근데 얘는 안 되죠. 자, 터치는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건데 리눅스나 맥에서는 이 명령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윈도우에서는 전혀 다른 명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우진 않았어요. 그냥 이것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 index.html, 뭐 test.css, 뭐 package.js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번에 사용하고 있는 디렉토리 기준으로 이렇게 파일을 생성하게 됐죠. 필요에 따라서는 디렉토리 이동도 가능합니다. 스타일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한다면 cd 하고 스타일 이라고 쓰시면 해당한 디렉토리로 이동하게 되고 cd 한 칸 띄고 점점을 쓰거나 대시를 사용하면 점점은 하나 위로 대시는 이전에 있던 디렉토리 위치로 강제로 이동하는 기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때로는 해당하는 이 탐색기 디렉토리를 껐다라고 치면 윈도우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타트 한 칸 띄우고 점 하면 현재 위치에 점이 현재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디렉토리에 탐색기를 띄워라 라고 사용하시는 거고 맥은 스타트가 아니라 오픈이죠. 오픈이라는 명령어로 사용하시면 똑같이 탐색기가 띄워지게 됩니다. 리눅스는 또 다른 명령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억하진 않았어요. 제가 리눅스를 쓰진 않으니까 쓰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이제 폴더나 파일들을 생성하거나 간단하게 이동하는 기능들을 익혔다면은 이 터미널 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사실상은 이제 뭐 단순한 이런 거가 아니라 깃이나 여러가지 다른 기능들을 쓰려고 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노드.js죠. 단순하게 버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깃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노드로 넘어갈게요. 깃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버전 관리라고 해서 데이터를 여러분이 관리하고 그것들을 이제 이전에 뭘 했는지 이후에 뭘 했는지 뭘 수정하고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오류를 다시 복구를 시켜야 돌려주고 뭐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깃을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확인하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위치가 아니라 폴더를 지정하고 그 자리에 사용했었습니다. 깃을 사용할 때는 원래는 git init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정을 먼저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바로 여기 보시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작업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git 푸시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레파지토리가 없죠. git 자체에서는 레파지토리가 없는 빈 형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GitHub라는 사이트에서 GitHub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레파지토리를 아예 처음부터 생성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git 클론에서 나머지 주소를 입력해서 다운받게끔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끔 질문하시는 것 중에 그러면 Git은 GitHub밖에 없나요? 이미 알고 계시죠? GitHub 이외에도 GitLab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GitLab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또는 Bitbucket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네.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는 아이가 GitHub, GitLab, Bitbucket이에요. 속도는 제가 알기로 GitLab이 제일 빠른 걸로 알고는 있어요. GitLab이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전에 이제 약간의 뭐 사태도 좀 있기는 했었고,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하시려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GitHub처럼 회원 가입하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무엇을 사용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SSH라고 하는 아이를 사용하셔야 돼요. SSH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고유 권한 키를 받아서 그것을 등록하고 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S를 하나 생성을 해서 여러분이 고유한 키를 하나 생성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서로 호환해서 만드는 건데, 키가 뭐 1, 2, 3, 4, 5 뭐 아니면 ABCD 이런 일반적인 암호가 아니라 한 몇백 글자 되는 글자예요. 그런 아이를 키를 서로 등록을 해서 내 컴퓨터를 등록시키고 서로 호환시키고 이렇게 쓰는 아이예요. 보안 처리를 좀 더 신중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GitHub를 제외한 GitLab과 비트버킷은 그 두 가지 SSH라는 키 번호를 베이스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실 때 다른 명령어는 거의 90%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인증하는 기능 방식이 딱 하나, 바로 SSH라고 하는 키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시는 방법 정도는 간단하게 좀 따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GitHub 사이트에서도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나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SH 키가 무엇인지 단순하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쓰는 요령과 방법들에 대해서도 SSH 키젠 옵션 검색하시면은 사용하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 연동하는 방법들에서 쭈루룩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사용해서 등록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Git이 조금 더 빠른 연동하는 것들을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아이들을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러한 쉘 프로그램으로 쓰는 것도 되고요. 자, 처음 그냥 공부하실 때는 그냥 명령어 쓰시는 것도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얘로 그냥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무를 쓰다 보면은 오히려 더 헷갈리거나 불편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아까 보셨던 git scm.com에서 아래 보시면 GUI 방식, 뭐 맥이면 맥 GUI 방식으로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GitHub와 1대1 다이렉트로 쓰는 아이는 GitHub 데스크탑, 그 다음에 비트버킷과 1대1 대응해서 쓰는 아이는 소스트리, GitLab은 제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주로 전용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스트리가 GitHub를 못하거나 데스크탑 GitHub가 비트버킷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호환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는 뭐 Git 익스텐션 또래 요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써보고 싶다 하시면은 다른 거 찾아서 직접적으로 써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쓰셔도 됩니다. 물론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데요 라고 하시면 직접 입력을 하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GUI 방식을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git bash를 설치할 때 보시면 여기 git GUI라고 있어요. 예. git GUI하고 하는 아이를 켜보시면 이쁘진 않지만 이렇게 레파지토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오픈 선택을 해서 위치를 잡아가지고 기존에 우리 했던 거 가지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해서 땅 하면은 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데이터 끌어오고 뭐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자, 해서 똑같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데스크탑 GitHub처럼 쓸 수 있는데 얘가 조금 더 가벼워요. 가볍긴 한데 뭔가 조금 쓰임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이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가장 많이 쓰는 데스크탑 GitHub를 안내를 해드렸던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에다가 자, 사용하시려면은 기술 쓰기 위해서는 git 처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뭔가 다시 설정하라고 하니까 그냥 안 할게요. 어차피 이걸 안 할 거니까. 자, 여기다가 git state라고 하는 아이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겠죠. git state라고 하는 아이는 해당하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상태가 어떤지 잘못 썼네요. git status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파일이 무엇인지를 인지를 하고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나 새로 생성이 된 파일들은 이렇게 빨간색이 뜹니다. 또는 반대로 이미 깃에 올렸는데 삭제가 되었거나 하는 아이도 또는 수정이 되는 아이들도 다른 색깔로 떠있기 때문에 녹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떠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선택하려면 git add 해서 직접적으로 파일 이름을 쓰시거나 아니면 점 이용하시면 전부 다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필요한 아이들을 뭐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첨부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새로운 파일입니다 하고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는 이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면으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첨부된 아이를 그냥 바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git commit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옵션은 -m이 들어있는데 이 m을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뭐가 되느냐? 제목과 내용을 아까 보셨던 vi, 빔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옵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들어가시면 당황하기 때문에 항상 -m을 통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내용을 써라. 뭐 여기에 들어가는 설명이나 내용들은 디테일하게 제가 간단하게 드린 적이 있었지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대괄호 안에다가 꼭 대괄호일 필요는 없지만 대괄호 사이에다가는 새로 생긴 건지 뭐 처리한 건지 뭐 수정한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간단한 약칭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명령어 내용 뭐 베이스면 베이스 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디테일한 설명을 좀 달아주시고 혹시나 이전에 사용했던 git 있다면 그 git의 넘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내용인지 언급을 해서 코드 번호를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git commit을 쓰는 명령어 내용이 되겠죠. 어설프게 그냥 한두 글자 수정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뭐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그냥 대충적으로 날짜 쓰고 1, 2, 3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목적과 어떤 내용으로 git을 작성했는지 해서 언급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git 푸시를 하기 전에 모든 아이들 다 처리했다면 최초 현반의 강에서는 더 커밋할 것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라고 뜰 거고요. 이후에는 git 커밋할 아이가 몇 개가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git 푸시로 올려주면 되기는 한데 이때 몇 가지 추가적인 세팅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git config -global 해서 유저의 사용자의 이름이라고 해서 네임 값 쓰는 거고요. 필요한 여러분의 이름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it 쓰러지는 제가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이메일에 대한 언급도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야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git push를 사용하시면 보내집니다. 당연히 저는 연동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보내질 리가 없죠. 자, 데이터를 실제로 연동을 해서 보냈다면 전혀 문제없이 보냈다면 실제로 GitHub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언제 무슨 자료를 올렸습니다 라고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때 두 가지 권장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readme.md입니다. readme.md는 마크다운 파일로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내용과 구성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또는 문서에 대한 설명들을 작성하는 곳이고 이외에 자, 자료를 올리는 것과 올리지 않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git ignore 라고 하는 확장자 이름이 점으로 시작해서 파일 이름에 설정하는 점으로 시작해서 ignore로 끝납니다. 파일 이름 자체는 없습니다.
안에 필요한 주석과 내용들을 쭉 작성해서 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주석은 샵, 그리고 샵을 별을 두 개 쓴다는 얘기는 모든 디렉토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별을 하나 쓴다는 얘기는 모든 파일, 모든 확장자, 뭐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언급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가끔 이게 이그노가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뭐 .git 이그노어 적용 안돼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안 될 때는 기존에 있던 캐시 메모리나 데이터를 삭제하고 해라 라고 하는 디테일한 아주 친절한 설명들이 매우 많죠. 저도 이거 외우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캐시를 날려라, 그 다음에 기술 다시 추가해라, 다시 해서 커밋에서 보내라, 기존에 있던 거를 처리를 해주신다면 처리가 될 겁니다. 굳이 언급을 이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 누구 .ds 스토어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파일 만들 때마다 주구장창 뜨죠. 요런 아이들은 암만 써도 잘 안 올라가요. 그럴 때는 이렇게 캐시를 한번 날린 다음에 적용을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잘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얘기 드리고요. 이미 다른 깃이 있는데 내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에 다운을 받고 싶다 라고 한다면 git 클론, 처음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이미 다운 받고 있는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덮어쓰기 하실 거라면 git 풀을 이용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뭐 때로는 내가 자를 올릴 건데 이미 있는 게 있어, 풀을 한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그 파일 엉킬 것 같아. 그럴 때는 git 스태시라고 하는 아이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git 스태시는 충돌이 일어나는 파일 몇 개는 잠깐 제쳐두고 먼저 푸시를 한 다음에 다시 보정하겠어 라고 설정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찾아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작업들이 별도로 외장 하드에다가 매번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쓰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 데이터를 올린 것 자체를 가지고 서로 관리할 수 있게끔 쓰는 기법으로 연동해서 쓸 수가 있겠죠. 이때 이 아이들을 웹페이지와 연동하시려면 두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내 작업하고 있는 깃 자체를 세팅으로 직접 들어가시면 내가 만든 파일을, 레파지토리를 왼쪽 하단에 페이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로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경로를 직접적으로 잡아내고 원하는 도큐먼트 쪽이냐, 루트 쪽이냐, 테마냐 이런 것도 선택을 해가지고 주소를 페이지로 직접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리드미 같은 거고요. 자, 디렉토리 하면 디렉토리가 뜨겠죠. 뭐 코드 해가지고 쓰면 뜹니다. 이름 기억 안 나서 안 했어요. 자, 간편하게 쓸 수 있는데 이걸 왜 안 알려주고 다른 사이트를 알려줬느냐 라고 한다면, 깃허브 페이지에서 쓰이는 요 페이지 기능은 옛날엔 많이 썼는데 어느 회사에서 인수를 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느려졌습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노드.j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액트라든가 뷰라든가 이런 아이들로 바꿔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연동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려면은 이제 베르체리라든가 넷리파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단순하게 리액트 뿐이 아니라 나는 다른 기능까지도 추가로 공부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 프레임워크 프리셋이라는 걸 보시면 새로 만들 때 이 안에 어지간한 건 다 있어요. 어지간한 건 다 있기 때문에 뭐 헥소 같은 마크다운을 사용하는 그냥 단순한 블로그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뷰를 프레임워크 사용하고 있는 넉스트, 그 다음에 스벨트의 프레임워크인 킷, 그리고 뭐 리액트의 프레임워크인 넥스트, 그 다음에 리액트,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 안에서 다 걸릴 겁니다. 그리고 웹팩이 아니라 바이트라고 하는 아이, 비트라고 하죠. 비트라고 하는 아이도 추가적으로 요즘에 뭐 웹팩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좀 개량돼서 빠르게 쓸 수 있는 아이가 나왔다라고 해서 나온 아이가 있는데, 이런 아이도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특히 얘는 이 베르첼과
아예 전략적으로 제휴가 되어 있는, 제가 알기로 이거 자체가 이 베르쉘 쪽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유리하게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기능으로 들어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빌드 명령어도 사용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빠르고 권장할 수 있는 페이지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노드.js를 기반으로 서버를 제공하는 사이트, 특히 무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베르첼, 넷리파이, 헤로쿠, 우리나라에서는 카페24 정도까지가 현재는 가장 최상이고, 이외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신다거나 AWS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자, 보여드린 거는 끄도록 할게요. 괜히 불편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런 아이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드.js를 쓰셔야 됩니다. 노드.js라고 하는 자체는 막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 복잡한 기술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안에 어떤 모듈들을 불러와서 내가 쓰게끔 만들어 주는다는 게 1차적인 핵심 개념이죠. 그래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드.js를 깔고 거기에 깔려 있는 추가적인 앱 스토어, 즉 npm이라고 하는 아이가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노드.js와 npm과 같이 전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세팅하게 되는 npx라고 하는 아이, 이 세 가지는 당연히 같이 한꺼번에 체크가 됩니다. 제가 중간에 and를 안 써서 그렇군요. 자, and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각각의 버전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죠. npm과 npx는 당연히 같은 버전이에요. 둘은 실제로는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노드.js를 사용하고 세팅하고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npm이라고 하는 앱스토어를 이용해서 설정하게 되어져 있죠. 이때 다른 거 말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만 설명한다면 init 초기화 세팅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보셨던 git init과 명령어의 개념이 같습니다. git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세팅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노드.js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개념이라는 거죠. 이때 -y를 사용하시면 모든 옵션들을 자동으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라는 옵션을 걸어서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걸 해주면 사실은 깔리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패키지 JSON이 생성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패키지 JSON 요거, 자, 패키지 JS가 아니라 패키지 JSON이라고 하는 요 파일을 가지고 뭔가를 여러분들이 작업하거나 세팅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된다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그런 구성들에 대해서 뭐가 있나 하고 열어보신다면 기본적인 옵션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i 스크립트겠죠. 스크립트에다가 여러분이 명령어 쓰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되는 명령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트입니다. 스타트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실제로 웹에서 구현 또는 기능을 형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어줘야 다른 어떠한 저 노드.js 기반의 웹을 띄워주는 기능들이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스타트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스타트라는 명령어만 쓰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현되어야 되는 명령어를 작성을 해주시면 알아서 npm start라고 하는 이 스타트는 npm start라고 하는 명령어를 그대로 인식해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과 이 파일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이 자체가 제대로 당연히 안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쓰다 보면은 요 말고 스타트 말고도 다른 아이들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게 뭐 빌드, 꼭 빌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직접 쓰시는 거예요. 명령 이름을. 그래서 빌드 무언가 변환 처리할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npm 스타트가 아니라 내부를 쓰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로지 only 개발 모드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쓰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필요할 때 쓰시면 되고, 차이점이 있다면 스타트만큼은 npm start라는 명령어로 사용하지만
이외의 대부분의 명령어들은 npm run build 또는 npm run dev라고 하는 중간에 run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옵션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뭐야? 라고 많이 헷갈렸는데 그냥 내가 쓰기 위한, 내가 실제로 이 아이들이 동작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 아이들의 핵심적인 개념은 우리가 브라우저 싱크 스타트 했던 아이들과 개념이 같습니다. 네. 그런 명령어를 길게 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처리를 하면 알아서 동작해주는 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는 개념에서는 이제 Node.js로 쓸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아이는 npm 사스. 뭐 노드 사스가 있고 로비 사스가 있고 무슨 사스가 별의별 사스가 다 있기는 한데, 이 단순하게 npm 사스라고 하는 아이는 가장 최근에 나온 아이죠. 그래서 여기 디펜던시라고 하는 곳에 내가 설정하고 깔아놓은 아이가 이렇게 어떤 버전인지 내용 설명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깔린 아이들은 여기 노드 모듈스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설치가 되는데요. 노드 모듈스를 열어보시면 그 안에는 방금 전에 보셨던 사스 뿐이 아니라, 사스 여기 보이시죠? 사스 뿐이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같이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스가 사스만 깔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실질적인 명령어는 npm install sass 이게 아니라 install save sass 이해는 해요. 근데 이 sass라는 걸 안 적어도 알아서 패키지 제이슨과 폴더에 설치가 되고요. install이라는 플레임을 안 쓰고 i라고만 써도 알아서 감지하고 쓰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끔씩 이렇게 i가 아니라 뒤에 -g 또는 -dash 글로벌이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로 붙여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디렉토리에서만 동작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컴퓨터 전체에서 돌아가게 만들 거냐 라고 하는 옵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이 글로벌이 들어간 옵션이 아니냐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어지간해서 글로벌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기본적인 베이스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똑같다고 하더라도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관련이 없고 그냥 무조건 컴퓨터 전체에 세팅할 거야 라고 한다면 글로벌에 들어간다. 즉 글로벌은 상황에 따라 쓰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쓰는 곳에서는 그냥 무조건 똑같이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노드 모듈과 또는 뭐 npm install 바벨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웹팩도 마찬가지예요. 뭐 npm install 웹팩 하시면 웹팩을 패키지에다 깔아요. 스스로 깔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설치를 하고 사용하시면은 아쉽게도 추가적인 세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touch babel rc, 정확하게 말하면 babel.config.js 이거죠. 자, 이런 파일이라든가 또는 웹팩도 마찬가지 touch webpack.config.js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일들을 직접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바벨 파일과 웹팩 파일과 사스는 사스에 관련된 세팅과 관련된 파일들을 직접 만들어서 노드.js 기반으로 세팅을 여러분들 직접 다 하나하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 대한 노드.js의 디테일한 기능들을 별도로 공부하시면 도움은 되는데, 당장 처음에 공부하시기엔 러닝 커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드.js만 따로 파겠다 그러면 굉장히 찬성. 하지만 난 리액트나 뷰나 스벨트나 이런 아이들 기준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버리세요. 일단은 버리고 그 아이들의 최적화된 아이들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디에 다 나와 있냐면 사실은 사이트에 다 있죠. 웹팩은 웹팩이지만 리액트면 리액트라는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여기에 리액트 시작하기라는 기능을 딱 들어가시면 시도해보기, 배우기 등등, 또는 오른쪽에 링크 또는 설치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 설치 있죠? 자, 설치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맨 아래쪽에 있었어요. 들어가면 자, 어디 갔냐? 각각 찾기 좀 힘들 때가 있기는 해요. 자, 여기 오른쪽에 바로 있는데 제가 못 찾았네요. 새로운 리액트 앱 만들기라고 해서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 안에 내용들이 주기 여기 있죠. npx create react app my app 하시면 npx라는 기능은 Node.js를 깔면서 같이 깔리는 거고요. create react app은 처음엔 안 깔렸어요. 그래서 글로벌로 한번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쓰셔야 되는데 여기 따로 언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npx create react app 이라고 하는 아이 설치를 할 때 npm install 글로벌로 한번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npx create react app을 쓰셔야 됩니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my app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되는 패키지 또는 프로젝트 명이니까 폴더가 알아서 생길 거고 그 안에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패키지 JSON부터 여러가지 기능들이 주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리액트 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는 뷰를 공부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뷰 JS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공식 사이트가 어지간해서는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버전들 나와 있고요. 이 3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인지 폰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없네요. 뷰 3 자, 있네요. V3 버전 있죠? 한글로 버전이 아직 안 돼 있나 봅니다. 해서 사이트 도큐멘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해당 설치 가이드부터 또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으니 여러분 여기 인스톨부터 어떻게 설치하는 거야? 나는 리액트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랬다면 얘로 바꿔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는 스벨트를 해야지. 요즘 스벨트가 많이 뜨고 있으니까 스벨트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공부하시는 방법이나 내용들이 튜토리얼, 도큐먼트 다 있습니다. 때로는 리플이라고 해서 REPL이라고 하는 아이는 직접적으로 그냥 여기서 직접 쓰는 거예요. 뭐 설치하고 다시 갈 거 없이 직접 여기서 쓰시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는 방법과 내용들이 쭉 왼쪽에 있을 거니까 보시고요. 어디 있을까요? 넘어갈게요. 요 세 가지 뿐이 아니라 사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Node.js 기반으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는 Polymer.js, Ember.js, 뭐 EJS 가장 쉬운 거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아이들도 들어가 있고요.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고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보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스텐실.js가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저도 써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써본 적은 없는데 외국에서는 은근히 스텐실 JS가 인기도가 좀 높아요. 오히려 스벨트보다 좀 더 높은 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아이오닉이라는 요거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스텐실 JS도 필요하시다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률이 좀 적기는 한데 사실 개념들은 리액트나 뷰나 스벨트나 스텐실이나 기본 문법 자체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조금 드리고요. 자, 요에 관련된 내용은 또 이따가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고, 자, 얘가 나와서 그냥 같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아이를 통해서 Node.js나 내용들 설치를 만약에 다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시는 거겠죠. 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거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나는 자바스크립트 최신 버전이 아니라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쓰시면 돼요. 네. 타입스크립트라는 npm을 하나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냥 타입스크립트 문법을 어디다가 VS 코드에서 쓰시면 돼요. VS 코드는 공식적으로 타입스크립트를 애초에 지원을 합니다. 왜냐면 타입스크립트가 MS에서 만들었거든요. VS 코드도 MS에서 만들었어요.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뭔 차이가 있냐면 타입스크립트 버전을 딱 올리잖아요. VS 코드 버전이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VS 코드의 버전이 올라갔다. 그러면 10중 8구 타입스크립트 버전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확장자명이 어떻게 되나요? TS예요. TS라고 쓰시면 그냥 타입스크립트가 돼요. 어떻게 써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타입스크립트 그냥 써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쓰시면 돼요. const a는 10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콘솔 로그 a 그렇게 쓰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ES6를 타입스크립트에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은 타입스크립트는 이게 뭐예요? 숫자죠. 숫자인데 이 아이가 형 타입이 뭐라고 언급 안 했죠. 자바스크립트 형 타입 선언할 필요 없이 그냥 실제 값이 숫자니까 이건 숫자야 라고 그냥 인지하잖아요. 타입스크립트는 그렇게 안 해요. 정식적으로 타입스크립트는 이 아이는 넘버입니다 라고 선언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 뭐냐? 스트링이라고 선언하면 오류. 왜? 너는 값을 문자라고 선언해놓고 왜 실제로 숫자야? 에러 났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뭐하라? 문자로 바꾸면 오류가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타입을 세팅하고 이것 이외에 다양한 문법이 존재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세팅해서 사용하시는 게 타입스크립트입니다. 그럼 타입스크립트 사용하면 브라우저에 바로 뜨나요? ES6나 그 넥스트 버전들이 브라우저에서 완전하게 지원하지 않듯이 타입스크립트는 더더욱 지원하지 않습니다. SCSS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변환을 해주면 되잖아요. 변환하는 거는 사실 리액트나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알아서 컨버팅 해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타입스크립트를 변환해주는 간단한 명령어만 써주시면 변환을 해줍니다. 명령어 저도 모릅니다. 그냥 tsc라는 것밖에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tsc가 타입스크립트를 컨버팅해라 뭐 이런 컴파일 해라 라는 뜻으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명령어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타입스크립트도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라는 사이트를 가시면 마찬가지 설명한 내용들이 다 있고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한국어 페이지로 바꿔서 따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죠.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거 보시면 여기에 타입스크립트 굳이 막 세팅하고 할 필요 없이 쓰시면 돼요. 여기다 타입스크립트 쓰면 오른쪽에 JS 변환을 해줘요. 알아서 보세요. const a는 10이다. 같이 변환되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아까 살짝 보여드린 거는 넘버 써주면 아무런 변화 없어요. 왜? 이런 세팅은 얘는 모르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신에 스트링 하고 쓰면은 여기는 에러 표시가 땅 뜨겠죠. 왜? 값은 문자인데 왜? 아, 감싸야 되는구나. 그럼 에러 없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개를 뭐 내가 한꺼번에 섞어서 쓴다 라고 하신다면은 가장 유명한 것 중에 저는 이제 샌드박스? 정확하게 말하면 샌드박스의 무슨 코드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샌드박스.io 코드 샌드박스.io 이렇게 보시면 뷰, 자바스크립트, 앵귤러, HTML5, 리액트, 넥스트 등등등등을 내가 컴퓨터에다가 직접 설치하지 않고 그냥 생성 버튼, 스타트 버튼만 딱 누르면 알아서 해줘요. 너 무슨 기반이니?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장점이 뭐냐? 내 컴퓨터 용량이 적어도 상관없겠죠. 모질라도. 대신 중요한 건 있죠. 인터넷이 잘 돼야겠죠.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협업이 가능하겠죠. 내가 했는데 너 좀 봐줘. 그런 식으로 상황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다
세팅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성을 하겠다. 생성 누르면 어느 기반이니 막 뷰면은 뷰에 대해서 뭐 세팅하고 고민해. 리액트면 리액트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끝. 쓰면 돼요. 이게 다예요. 되게 쉽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 약간의 개념을 좀 이해했다. 그럼 그때 내 컴퓨터에다가 깔아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JS를 하나도 설명 안 했으니까 자,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다 하지 않을 겁니다. 단순한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자바스크립트 과거에는 변수 바라고 하는 아이를 사용했었어요. 우리는 바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제 ES5 구형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아이들이었고 이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호이스팅 현상이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중복 선언. 즉, 다 A는 10인데 다 A는 스트링이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선언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써도 알아서 이게 다가 들어간다 라고 인식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웹이 꼬이고 현란하고 지저분하고 말도 안 되는 코드가 발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호이스팅 현상은 실제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인식되는 것처럼 이렇게 외부의 상단에 끌어올려지면서 처리가 되는 것처럼 바뀌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범위 인식이었죠. 지역 변수, 전역 변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우리가 if를 사용하거나 또는 for 같은 걸 사용했을 때 변수 i는 0이라고 쓰고 i가 10보다 작으면 뭔가 수행해라 라고 했을 때 바깥에서 콘솔 로그로 i 값을 찍으면 값이 인지가 돼야 한대요. 인지가 돼요. 자, 직접적으로 여기다 쓰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여기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아예 없이 해볼게요. about blank. 빈 페이지를 노출하는 그냥 기능이에요. 개발자 페이지에서 간단한 콘솔을 찍어보자면 반복문을 통해서 바라는 변수를 통해서 i는 0이고 i가 4까지 처리해라. 그래서 i가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해 놓고 뭔가 막 찍겠죠. 열심히 찍을 거예요. 콘솔 로그로 i 도출. 자, 그래서 i 값을 그냥 직접적으로 찍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여기다가 다 끝난 시점에서 i 값을 찍으면 원래는 안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맨 마지막에 4라는 값이 도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let과 const가 나왔죠. let은 기존에 있던 어떤 값을 최초에 설정을 해놓고 나서 그 값을 뭐 하는 거 변경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현상이라서 자, 기존의 값과 동일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새로 고침을 하고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let으로 찍으면 마지막에는 당연히 i가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처리하죠. 왜? 정해진 범주 안에서만 동작을 하니까. 그럼 const라고 하는 아이도 있다고 하던데 const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const의 경우는 한번 값을 설정해주면 i는 0이라고 설정을 해주면
이후에는 값을 바꿀 수가 없는, 그래서 상수라고 하는 아이로 처리가 되는 거죠. 애초에 0 이후에는 도출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리액트에서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컨스트를 썼는데 왜 계속 변해요? 라고 하는 거는 함수 내부에서는 계속 재설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리액트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필터라든가 맵이라든가 다양한 메소드들을 보시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전부 다 사실은 배열 메소드로 사용했던 아이들이죠. 배열이라고 하는 아이는 대괄호 안에 이런 식으로 값을 사용하게 되는 형태를 의미하게 됐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const arr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썼었죠. 그럼 이 아이를 내가 필터로 사용한다 그러면 const array은 arr를 점 필터 하고 들어오는 값을 n이라고 쳤을 때 해당하는 값을 순번과 함께 두 개를 같이 받아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꼭 화살표 함수가 아니어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펑션이라고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return, 자, i가 3보다 작을 때만 뭐해라? 반환 처리해라. 반환 처리하는 것을 무엇을 반환 처리하냐면, 값을 하나 괄호를 빼먹군요. 자, 반환 처리를 뭘 해라?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 값을 반환해라. 그래서 n은 앞에 요 숫자로 들어가 있는 1, 2, 3을 말하는 거고, i는 해당 위치 값인 0, 1, 2, 3이라는 걸 가리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array에 대한 값을 확인을 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이라고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왜? 3보다 작은 거 0, 1, 2, 요게 3이잖아요. 순번으로 따지자면 얘보다 작은 것만 끄집어내라 했었으니까요. 점사 맵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였냐면 const array2는 자, array를 .map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값을 펑션으로 갈게요. n 자, 해서 이 i에 들어가는 값을 return 반환을 처리할 겁니다. n에 대해다가 값을 곱하기 2라고 써볼게요. 아니면 n을 그대로 자기 자신을 곱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을 곱한 값을 확인을 해보면 제곱이니까 1, 1은 1, 2, 2는 4, 3, 3은 9 처리한 값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필터 맵이라고 하는 메소드, 이전에 우리가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실 때에는 필터 맵이 아니라 이제 for each라든가 다른 아이들 사용을 했었지만,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쓴다라는 코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사용하고자 하신다면은 당연히 자바스크립트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나는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해야 될 게 뭔가요? 라고 한다면 단순히 첫 번째 변수 선언, 그 다음 형 타입, 숫자, 문자, 그 다음에 논리, 참거짓, 배열, 객체, 함수, 이 아이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 부문과 반복문, 포문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스위치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중에서는 필터, 맵, 이런 아이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for each라든가 다른 아이들 안 쓰지 않아요. 슬라이스도 쓰고 다 써요. 다 쓰는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라든가 디스라는 개념들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쓰거든요. 제가 안 했던 것 뿐이지.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꼭 자바스크립트 기본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익히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